묵은 잉크가 마른 지 얼마나 되었을까. 박선우 교수는 붓을 놓은 지 오래된 서예가처럼 더는 문장을 엮지 않았다. 서울 성북동 은행나무 잎이 금빛 카펫처럼 깔리는 낡은 2층 집의 서재. 그곳은 그의 왕국이자 감옥이었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후 시간은 곰팡이처럼 서재의 벽지를 파고들었다. 책들은 말이 없었고 먼지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세월의 두께를 증명했다. 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아내의 난초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졌지만 그는 차마 치우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시간 또한 함께 말라가고 있다는 표지 같았다. 72의 생은 생각보다 길었다. 군문과 교수라는 직함은 10년 전 명예퇴직과 함께 낡은 명패가 되어 서랍 속에서 잠들었다. 아들 내외는 태평양 건너의 삶의 터전을 잡았고 1년에 한두 번의 영상통화가 혈육의 정을 대신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하루는 똑같은 필름을 되감는 영사기처럼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혈압약을 삼키고 아내가 남긴 낡은 냄비에 멀건 죽을 끓여 먹는다. 그리고는 서재에 앉아 이미 수십 번은 더 읽어 너덜너덜해진 책들을 먼지처럼 털어내다 깜빡 잠이 들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그날도 그랬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다. 창밖에 젖은 은행잎이 짙은 색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스마트폰이 짧게 울었다. 하나뿐인 손녀 소민이 얼마 전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보다 못해 억지로 깔아준 시니어 필담이라는 독서 토론 앱의 알림이었다. 귀찮음에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본 그의 눈이 희미하게 커졌다. 박선우 교수님 맞으신지요? 교수님의 20년 전 논문 소월시에 나타난 탈속의 미학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혹 누가 될지 몰라 조심스럽게 메시지 드립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잊고 있던 이름, 잊고 있던 열정이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에서 걸어 나오는 것 같았다. 탈속의 미학. 젊은 날 그의 학문적 자부심을 드높였던 날카로운 비평의 칼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써 내려갔다. 제가 맞습니다만 낡은 글을 기억해 주시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답장을 보내고 그는 초조하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마치 첫사랑의 답장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곧이어 다시 알림이 울렸다. 부끄럽다니요. 시대를 관통하는 해안이 담긴 글인걸요. 저는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글은 제게 늘 등대와 같았습니다. 김유진. 그는 나직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낯선 이름이 혀끝에서 낯설지 않게 굴러갔다. 그날 이후 박 교수의 멈춰있던 시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혈압약 알람이나 아들 내외의 안부 전화만을 위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이라는 세상과 연결된 비밀스럽고 설레는 창구가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늦가을의 단풍처럼 깊고 풍성하게 무르익었다. 유진은 박 교수의 학문적 성취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빛바랜 저서들은 물론 학회지에만 실렸던 작은 소논문들까지 찾아 읽고 감상을 보내왔다. 그녀가 보내오는 메시지들은 단순한 아첨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고 섬세한 공감이 있었다. 교수님, 정지용의 시에서 향수가 단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순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저 역시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늘 그런 갈증을 느끼거든요. 유진 씨 같은 젊은 분이 그걸 알아주시니 내 학문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습니다. 박 교수는 수십 년 만에 지적인 희열을 느꼈다. 텅 빈 강의실에서 홀로 외치던 독백이 마침내 길을 잃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에 가닿은 듯한 충만감이었다. 그는 잊고 있던 열정으로 서재의 책들을 다시 꺼내 읽었고 유진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 밤을 지새웠다. 그의 메마른 일상에 유진이라는 이름의 단비가 내리고 있었다. 대화는 문학을 넘어 예술과 인생으로 번져갔다. 유진은 자신이 기획하는 전시회 이야기, 클림트의 그림에서 발견한 관능과 죽음의 이미지, 쇼팽의 녹턴을 들으며 느끼는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젊은 날과 철학을 덧붙였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음 같았다.
어느 날 유진은 자신의 사진이라며 작은 이미지 파일을 보내왔다. 사진 속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차분한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을 쓰고 갤러리 작품 앞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박 교수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 보았다. 부드러운 눈매와 단아한 인매에서 그녀가 보내온 문장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노년을 들키고 싶지 않아 10년도 더 된 학회 프로필 사진을 겨우 찾아보냈다. 할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주말에 반찬을 들고 찾아온 손녀 소민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22살 IT를 전공하는 소민은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과 그를 이어주는 끈이었다. 그런가? 박 교수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입가의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소민에게 유진의 존재를 차마 말하지 못했다. 젊은 손녀가 늙은이의 주책을 비웃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이 비밀스러운 설렘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진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획하던 신진 작가 전시회에 문제가 생겨서요. 대관료 잔금을 오늘까지 치르지 못하면 모든 게 무산될 위기예요. 아주 소액인데 제가 지금은 현금이 돌지 않아서 월요일에 바로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 박 교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지성과 영혼을 나눈 동반자가 겪는 곤경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지만 이번만은 예외라고 생각했다. 그는 소민에게 들킬세라 조심스럽게 은행에 가 돈을 이체했다. 어려운 상황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단순한 지인을 넘어 귀인이십니다. 약속대로 월요일이 되자 박 교수의 통장에는 정확히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김유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박 교수는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의심마저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니, 신뢰를 넘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유진은 박 교수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메시지에는 존경과 함께 미묘한 연모의 감정이 묻어났다. 박 교수는 황혼에 찾아온 이 뜻밖의 감정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는 이 감정에 취해가고 있었다. 초겨울의 문턱, 유진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박 교수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제안의 서막이었다. 선생님,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선생님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오랜 지인 중에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술품 경매인이 있는데 그분이 나치에 약탈당했다가 기적적으로 되찾은 무명 작가의 작품들을 비밀리에 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엄청난 작품들이라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를 준다고 해요.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내년 봄 파리에서 열리는 특별 경매에 출품하면 최소 5배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박 교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술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나치 약탈 문화재, 비밀 경매, 5배의 수익 같은 단어들은 묵직한 현실감으로 다가왔다. 그런 엄청난 기회를 왜 저에게? 선생님이야말로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봐 주실 유일한 분이니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 잊힐 뻔한 예술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전 재산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이 의미 있는 여정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술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유진은 박 교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평생을 죽은 문인들의 영혼과 대화하며 살아온 그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명분은 없었다. 게다가 함께라는 단어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유진은 며칠에 걸쳐 정교하게 위조된 투자 제안서와 작품 목록, 가짜 소유권 증명서 등을 보내왔다. 모든 서류는 전문가인 박 교수가 보기에도 허술하지 않았다. 그녀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 그녀는 처음으로 박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다. 최소 투자금이 2억입니다.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일 겁니다. 2억.
박 교수는 현기증을 느꼈다. 평생 모은 연금과 아내가 남긴 유산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유일한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박 교수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한쪽에는 아내와의 평온했지만 고독했던 과거가, 다른 한쪽에는 유진과 함께할 설레고 풍요로운 미래가 놓여 있었다. 그의 강한 지적 자부심은 이 투자의 비논리적인 측면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다. 나는 속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안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며칠 후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낯선 용어들로 가득한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그의 손이 기계적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다.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느껴졌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다.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지만 이 정도 투자는 괜찮을 거야. 불어난 돈으로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겠지.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짧은 기도를 올렸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생을 빛내줄 현명한 선택이기를. 그의 통장에서 김유진이 알려준 법인 계좌로 정확히 2억 원이 빠져나갔다. 곧이어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단순한 투자 파트너가 아니에요. 같은 꿈을 꾸는 동지입니다. 제가 아르카디아 인베스트라는 우리만의 앱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작품들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이 보내준 링크를 통해 박 교수는 아르카디아 인베스트라는 앱을 설치했다. 앱을 실행하자 그가 투자한 작품 목록과 함께 수익률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래프는 매일같이 붉은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플러스 1.2%, 좌스 2.5%.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탐욕 섞인 만족감이 들어찼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혈압약 대신 아르카디아 앱부터 확인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신앙이 되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소민이었다. 할아버지, 이 앱 뭐예요? 아르카디아 인베스트? 디자인이 좀 조잡한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할아버지 폰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는 것 같아요. 소민은 할아버지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다. 박 교수는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가슴에 품었다.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날카로운 질책이었다. 소민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 그저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소민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앱은 대체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걸까? 시간은 흘러 할아버지의 73번째 생신이 다가왔다. 소민은 미국에 있는 아빠와 통화하며 할아버지의 선물을 상의했다. 아빠, 할아버지 요즘 좀 이상해.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고 말 걸면 화내시고. 글쎄, 연세 드셔서 그러시겠지. 이번 생신 선물은 좀 특별한 걸로 해드리자. 아빠가 돈 보낼 테니 할아버지 모시고 백화점 가서 좋은 코트라도 한 벌 사드려. 며칠 후 소민은 박 교수의 팔짱을 끼고 은행에 갔다. 아빠가 보내준 돈을 찾고 할아버지 계좌에도 용돈을 좀 넣어드릴 생각이었다. 할아버지, 이 통장 요즘 안 쓰시는 거예요? 잔액이 거의 없네. 소민은 ATM기 앞에서 무심코 말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주 아르카디아 이체 2억 원.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 돈 다 뭐예요? 소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박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신경 쓰지 마라. 다 알아서 하는 투자다. 투자요? 무슨 투자길래 집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요? 아르카디아? 이거 그 앱 회사 이름이잖아요. 소민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은행 창구에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박 교수의 얼굴은 자존심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조용히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할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소민은 울먹이며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화면을 두드렸다. 주 아르카디아. 검색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령 회사였다. 소민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할아버지의 메시지함에서 겨우 찾아낸 유진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돌렸다. 결과는 처참했다.
사진 속 여성은 10년 전 한 단역 배우의 프로필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금은 활동조차 하지 않는 무명 배우였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 소민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박 교수는 멍하니 딸의 얼굴과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르르, 또르르.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유진과의 대화창.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선생님, 내일 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남아있던 그곳. 그러나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있던 자리는 텅 빈 회색 실루엣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 씨, 전화 좀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줘요. 제발.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읽지 않고 있었다. 아니,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차단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르카디아 인베스트 앱을 눌렀다. 매일 아침 그에게 희망을 주던 붉은 상승 그래프 대신 화면에는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성, 자부심, 황혼의 설렘, 풍요로운 노후에 대한 기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기. 자신이, 이 박선우가 평생을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는 학문을 해온 이내가 그런 통속적인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치심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아! 박 교수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은행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그의 늙고 무력한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소민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의식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 그의 귓가에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외로웠군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선우 교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는 핏기 없는 얼굴의 소민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억. 아내와 평생을 읽어온 유일한 보금자리가 이제는 빚더미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배신감과 자기 혐오였다. 자신의 지성과 안목을 굳게 믿었던 어리석음, 유진이라는 환영이 던져준 달콤한 말들에 취해 현실을 외면했던 비겁함,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의 영혼을 짓뭉개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잃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어증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할 말이 없었다. 세상에, 소민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평생을 언어를 다루며 살아온 학자에게 언어의 상실은 존재의 죽음과도 같았다. 그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 그저 병상에 누워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소민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할아버지께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갔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대로 할아버지를 무너지게 둘 수는 없었다. 소민은 경찰인 대학 동기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대포통장, 해외 IP, 점조직 형태의 사기단.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범인을 잡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되찾아야 해. 그녀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대화 기록, 주 아르카디아라는 가짜 회사 이름, 도용된 배우의 프로필. 그녀는 인터넷의 노인 커뮤니티와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녀는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들을 몇 건 찾아낼 수 있었다. 지적인 큐레이터 행세, 해외 미술품 비밀 투자 제안. 범인은 동일 인물 혹은 동일 조직이 분명했다. 소민은 용기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쪽지를 보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다. 처음으로 연락이 닿은 사람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키웠다는 김영희 68번이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채팅 앱에서 자상한 연하의 사업가를 만나 평생 모은 쌈짓돈 3천만 원을 날렸다고 했다.
두 번째는 퇴직 공무원 출신의 최철민 할아버지였다. 그는 체면 때문에 아내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 그는 안전한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했다. 소미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계층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공통된 아픔이 있었다. 지독한 외로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의 깊은 수치심. 소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소외된 노인들의 비극이었다. 박 교수는 퇴원 후 집안의 서재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그는 더 이상 책을 읽지도 글을 쓰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을 잘 뿐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이었다. 어느 주말 소민이 김영희 할머니와 최철민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다. 할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박 교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민은 두 사람을 서재로 이끌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김영희 할머니였다. 교수님이라 들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당하고는 똑같이 바보가 됩니다. 거친 투의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동병상련이 담겨 있었다. 최철민 할아버지가 뒤를 이었다. 저는 평생을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자식들 볼 낯이 없게 됐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들의 꾸밈없는 고백 앞에서 박 교수의 단단했던 방어막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주름진 손, 체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나약한 어깨. 그들의 모습 위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의 눈에서 아내가 죽은 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흘리는 인간적인 눈물이었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슬픔, 수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소민과 두 노인은 거대한 몸집의 노학자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봐 주었다. 그날 이후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소민은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었다. 박 교수는 매일 그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었다. 자신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고립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광장으로 나아갈 용기가 아주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박 교수는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책상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선물했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새 원고지 뭉치를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다. 무엇을 쓸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 유진과의 대화, 그녀의 기만적인 문장들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나 원망을 위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소민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밝은 웃음이 잿빛이었던 그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듯했다. 그래, 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 박 교수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잉크 냄새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원고지 첫 칸에 힘주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고백, 그것은 학자로서의 글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상처 입은 영혼으로서 쓰는 참회의 기록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묵은 잉크가 마른 자리에 새로운 문장이 희망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성북동의 가을은 저물고 있었지만 박선우 교수의 시간 속에는 비로소 아주 더디고 조용한 봄이 오고 있었다.